2014년에 이 경관법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이후로 한동안은 좀 뭐랄까 종이호랑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법은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이제 서울연구원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이 법의 구속력이 좀 약해서 경관계획 세워봤자 실행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원 경관 만들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이게 개발 이익 앞에서는 너무 쉽게 밀려났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법의 그 이상적인 취지는 참 좋았는데 현실에서 그걸 실현시킬 만한 강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법의 집행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뭐랄까 일종의 구조적인 한계였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경관 관련 조례를 만든 곳이 한 30% 정도 수준이었고요. 실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더 적어서 한 20%에 겨우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자체가 굉장히 좀 취약했던 상황이었죠. 아,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수치네요. 이게 겉으로는 법이 있었지만 뭐 속으로는 거의 작동을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인데요? 네. 더 좀 본질적인 문제는 건축 허가 단계에서 나타났어요. 전체 건축 허가 건수를 놓고 봤을 때 이 경관심이라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20%가 채 안 됐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그 나머지 80% 이상의 상대적으로 작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지어질 때는 이 경관이라는 요소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개별 건축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도시나 지역의 전체 모습을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작은 균열들이 모여서 큰 틈을 만든 셈이죠. 전반적인 경관의 질이 이렇게 서서히 나빠지는 걸 막기가 좀 어려웠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 어떤 통일된 관리 기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지역별로 경관 관리 수준의 격차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뭐랄까 그냥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법을 이제는 현장에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다면 2014년에 이루어진 이 전면 개정은 단순하게 뭐 먹글저 고친 게 아니라 법의 작동 방식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친 그런 대수술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표 1에도 요약되어 있듯이 법의 성격 자체가 선언적인 것에서 이제 실행적인 것으로 바뀌고 또 경관계획이나 심의 같은 핵심 제도가 예전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선택사항에서 이제는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 이게 가장 큰 변화의 뼈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2014년 개정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좀 더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경관 계획 수립이나 심의 절차 같은 이른바 경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이고, 네.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경관을 직접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도구들을 도입한 방향,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으로 반드시 경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계획적인 관리 기반을 전국적으로 갖추도록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군뿐만 아니라 구청장이나 경제자유구역 청장 같은 특정 지역의 책임자에게도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줬어요. 이걸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좀 더 촘촘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 변화 중에서 특히 경관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또 의무화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혹시 그 이전 법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던 실행력 부족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핵심 장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규제를 하나 더 만든 거다, 이런 비판은 없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분명히 이게 규제 강화라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요, 사업 인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것이죠. 이 심의를 통해서 해당 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또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같은 것들이 경관적 관점에서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최소한의 경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사전 필터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초기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들이 이 경관심의라는 필터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예시가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 철도, 하천 정비 같은 사회기관시설, 그러니까 SOC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도로나 철도 사업, 또 300억 원 이상인 하천 사업,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나 강변의 모습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둘째는 각종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약 9천 평 정도 되죠. 그 이상이거나 비도시 지역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약 9만 평 이상인 경우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자료에 명시된 한 30가지 유형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가 들어설 때 그 모습이 주변과 잘 어울리는지를 미리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특히 규모가 아주 큰 사업들인데요. 사업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약 9만 평이죠.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약 6만 평 이상 되는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요. 사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사전 경관 계획이라는 것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경관을 다른 요소들보다 먼저 그리고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주 큰 개발은 그만큼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개별 건축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라는 곳 안에서 짓는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짓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같은 공공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와, 심의 대상이 정말 생각보다 광범위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규제 허들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거나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 이런 우려는 없었나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제기되었고요. 입법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논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은 이 심의 절차를 좀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위원회 있잖아요. 가령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부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곳에서 직접 경관심의 기능까지 통합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여러 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심의가 가능하게 한 거죠. 또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처럼 성격이 좀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함께 심의하는 공동심의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여러 심의를 한 번에 그리고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위 이중규제라는 인식을 좀 줄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를 도입하긴 하지만 그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고민했다. 이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관을 실제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중점 경관 관리구역, 경관 협정, 그리고 경관 사업.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세 가지는 2014년 개정법이 도입한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들입니다. 먼저 중점 경관 관리 구역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자체가 수립한 경관 계획상에서 역사, 문화, 유적이 밀집해 있다거나 자연 경관이 아주 빼어나다거나 아니면 도시의 주요 진입로처럼 특별히 경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지정이 되면 그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행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거나 앞서 설명드린 경관 심의가 의무화되는 등 좀 더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게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지역의 고유한 경관 자원과 특성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 수단이라는 점이죠. 네. 사례를 들어보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포시 같은 경우 녹지 경관이 중요한 장능산 주변, 또 수변 경관이 중요한 한강변, 그리고 도시의 인상을 좌우하는 국도변 시가지, 이걸 각각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하고요. 거제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만 시가지, 해안 자연경관, 역사 문화경관 등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무려 10개의 구역으로 세분화를 했대요. 그래서 구역별로 건축물의 형태나 지붕, 색채는 물론이고 중요한 조망점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망권 확보 가이드라인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핀셋 관리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네요. 네, 그렇죠. 다음은 경관협정입니다. 이건 앞서 본 징점 경관관리구역이 주로 행정주도의 하향식, 탑다운 관리 방식이라면 경관협정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버텀업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정 동네나 거리의 토지 소유자들이나 건물주, 상인,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경관을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자고 스스로 약속, 즉 협정을 맺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판의 디자인이나 크기를 통일하자, 건물 외벽 색깔을 좀 조화롭게 하자, 아니면 집 앞 화단을 함께 가꾸자,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법에서 지자체가 이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관주도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지역 경관을 개선해 나가는 아주 의미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 거북시장길 사례는 이 경관협정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로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한때 쇠퇴하던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경관협정을 맺고 낡은 건물 외관 정비하고 간판 통일하고 거리 환경 개선했더니 시장 찾는 사람들도 늘고 활기까지 되찾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법이나 제도가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흥시 사례도 흥미로운데요. 고질적인 문제였던 도로변 불법 적치물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주민들이 경관협정 맺도록 유도하고 시청의 여러 부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주민의 의지, 전문가의 조력, 그리고 행정의 지원, 이 세 요소가 잘 어우러지는 게 성공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동네에서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이 경관협정 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경관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공공주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매력적인 경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낡고 불편한 보행로를 정비하는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삭막한 도심에 나무와 꽃을 심는 지역 녹화 사업, 밤거리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야간 경관 조성 사업, 또는 방치된 역사 문화 자원을 복원하고 활용하는 사업 같은 것들이 모두 경관 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의 직접적인 투자는 그 자체로도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만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동네도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경관협정 같은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촉매제 또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 도구, 즉 중점 경관관리구역, 경관협정, 경관사업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자체가 먼저 경관사업을 통해서 특정 지역의 낡은 골목길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합니다. 이걸 지켜본 주민들이 이왕 깨끗해졌는데 우리 스스로 관리 규칙을 정하자 하면서 경관협정을 맺고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해요. 그리고 이 지역의 경관적 가치가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인정받게 되면 지자체는 이곳을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의 틀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에서 협정으로 그리고 구역 지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사업은 경관심이라는 하향식 통제로 관리하고 지역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우리 동네 골목길 같은 작은 단위의 공간은 주민 참여 중심의 경관룩정이라는 상향식 방식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것. 이처럼 다양한 스케일과 주체에 맞는 다층적인 관리 도구를 조합해서 제공했다는 점. 이야말로 2014년 개정법이 이뤄낸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4년 경관법 개정의 주요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새로운 관리 도구 도입.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개정이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변화,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의의는 경관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경관을 주로 개발 행위를 제약하는 일종의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 개정법은 유도와 지원,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좋은 경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접근하려는 방향선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경관 심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법 전체의 틀을 보면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측면이 두드러져요. 예를 들어서 경관 심의 과정에서 아주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인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업자에게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경관적 가치도 높이고 동시에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경관 관리가 단순히 추가적인 비용이나 제약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품격을 높이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준인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경관협정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관점의 전환이라는 말씀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경관 관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좀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개정법은 국가 차원의 최상위 계획인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기본계획을 정점으로 해서 그 아래의 광역지자체, 즉 시도죠. 그리고 기초지자체, 시군구가 각각 수립하는 경관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별 개발 사업에서의 경관심의나 사전 경관계획, 또 주민들이 맺는 경관협정까지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위계적으로 쭉 연결되는 체계적인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큰 정책 방향과 각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실천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실제로 법 개정 이후에 경기도나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자신들의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비전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지역의 고유한 자율성과 특성을 살려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고 또 주민들은 그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경관을 만들어가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든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았지만 2014년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난 어려움이나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지속적인 과제들이 지적되고 있던데요. 물론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몇 가지 지속적인 과제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관 심의의 대상이 기존의 건축이나 도시계획 분야를 넘어서 농어촌 개발 사업, 도로나 철도 건설 등 다른 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요. 해당 사업 부처와의 잠재적인 갈등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이 경관 심의를 사업 속도를 늦추는 또 하나의 규제 장벽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인 조율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법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결국 그 효과는 제도를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량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이나 재정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지자체의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내실 있는 경관 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건 결국 도시와 농촌 간 혹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의 경관 관리 수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셋째는 경관법 자체도 2014년 개정으로 딱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변화와 새로운 정책 요구에 발맞춰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경관자원 조사라는 단계를 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리해서 좀 더 기초적이고 독립적인 과업으로 만들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건 경관의 기초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겠죠. 또 앞서 설명드린 중점 경관 관리구역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도 검토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관련 분야 종사자나 지자체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2014년 개정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은요, 국토 경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역의 고유한 맥락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방정부 및 주민 참여 사이에서 어떻게 좀 창조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본계획이나 대규모 사업 심의를 통한 하향식 통제, 그리고 지자체 고유의 계획 수립 권한 및 주민 주도의 경관 협정을 통한 상향식 자율성, 이 두 쭉 사이의 건강한 긴장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이야말로 이 법이 가진 설계의 묘미이자 장기적인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2014년 경관법 개정이 조경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경 전문가들의 역할이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이것은 조경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혁명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변화입니다. 2014년 개정법은 조경 전문가의 역할을 단순히 나무 심고 공원 만드는 사람에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위치로 재정의하고 확장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경 분야의 새로운 실무 영역, 그러니까 먹거리가 창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관자원 조사라는 작업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방법론이 전통적으로 조경계획을 세울 때 수행하는 현황 분석 단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연환경, 지형, 식생, 수계 같은 것들, 또 인문환경, 역사, 문화, 토지 이용, 그리고 시각적, 심리적 요소, 조망점이나 경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지역의 경관적 가치와 잠재력을 평가하는 일인데요. 바로 이런 다학제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에 익숙한 조경 전문가들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인 거죠. 어떤 전문가들은 이 경관자원 조사 분야가 조경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경의 역할이 단순히 주어진 땅 위에 물리적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모든 개발과 보전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 데이터, 즉 경관의 가치를 발굴하고 해석하며 정의하는 훨씬 더 상위의 전략적인 단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GIS, 즉 지리정보 시스템 분석 능력이라든지 생태 및 문화 경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사회조사 기법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 영역은 조경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관자원 조사를 경관계획 수립과 분리해서 독립적인 법정과업으로 격상시키려는 논의가 있는데요. 이건 이러한 조경 분야의 전문 서비스 영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조경 전문가가 과정관리자이자 전문자문가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된 법 시행령은 각 지자체가 구성하는 경관위원회에 건축, 도시, 디자인 분야 전문가 등과 더불어서 조경 분야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조경 전문가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중요한 건축물이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식적인 테이블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부수적인 역할이 아닌 거죠. 또한 아까 성공 사례로 여러 번 언급됐던 수원 거북시장길의 경우를 보면 주민들의 열정만으로는 경관협정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과정에는 주민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들의 막연한 바람을 구체적인 계획과 협정문으로 번역해주면서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한 조경 전문가의 촉진자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경 전문가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능숙하게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조경 분야에 정말 새로운 기회가 열린 동시에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역할을 요구받게 된 셈이군요. 그렇다면 조경 분야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발맞춰 나아가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조경 분야에 종사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몇 가지 전략적인 노력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래의 조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설계 스튜디오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경관 관련 법규와 정책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조정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퍼실리테이션 기술, 그리고 경관자원조사에 필수적인 GIS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역량 등을 갖춘 소위 정책과 디자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그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관련 학회나 협회, 연구기관 등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정된 경관법의 세부 내용과 적용 사례, 경관 심의 절차와 주요 쟁점, 그리고 성공적인 경관협정 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촉진 방법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직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제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경 분야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으로 옹호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조경, 조경이라는 향유 자체가 결국 좋은 경관을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과정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관법의 집행 과정에서 조경 분야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더 나은 경관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4년 경관법 개정은 조경 전문가를 과거 개발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계획에 따라 단순히 공원이나 광장을 디자인하고 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머무르게 했던 것에서 이제는 경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기초 데이터를 생산하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개발 과정의 가장 앞단, 즉 상류, 업스트림으로 서는 전략적 거버너, 스트래티직 거버너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관자원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경관의 가치를 정의하고 경관위원회를 통해 개발 사업의 경관적 타당성을 심의하며 경관협정을 통해 공동체의 자반적인 실천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역할들은 조경 분야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디자인을 넘어서 그 공간을 둘러싼 규칙과 시스템, 즉 거버넌스 자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회적 주체로 부상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2014년 경관법 개정이 조경 분야에 던지는 가장 큰 의미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